소개를 받은 안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입니다. 애초에 홍보에 나간 제목과 다소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에 오늘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변화와 이렇게 씁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ky is falling or not falling을 제가 이제 쓴 이유는 뭐냐면 의약품의 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제도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허가 제도도 일반인이 아무도 모르고 의약품의 특허 제도의 특수성도 일반인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두 제도가 연계된 연계 제도로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증폭되어서 인터넷상에 각종 괴담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정말 커서 이 한미 FTA에 의해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는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제약 속국이 된다, 식민지가 된다, 이러한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약품의 허가 제도란 무엇이며 특허 제도란 무엇이며 그 연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거를 살펴봄으로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간 있었던 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나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허가제도는 시판 허가제도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시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약품이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라는 것은 우리 식약청에서 주는 허가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는 굉장히 간단한 서지적인 사항에 의해서 하는 허가가 아니라 신약인 경우, 또 이제 제네릭, 우리가 일명 복제약이라고도 하죠. 신약인 경우의 허가와 복제약인 경우 둘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인 경우, 물질이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신약인 경우에 허가 받을 때는 전 임상 시험 이래가지고, 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말하는 건데 임상의 전이라는 거죠. 프리. 임상 전에는 무슨 실험을 하느냐? 기초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는 신물질이 개발됐다. 그럼 아스피린의 구조는 어떻고,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동물이라든가 이런 생체에 투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스피린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는 그 기초 연구입니다. 기초 연구가 끝나면 이건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합니다. 쥐나 아니면 좀 더 큰 레빗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해열 진통 작용이 있으면 독성은 어떤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매우 명백하게 독성도 없고 약효도 훌륭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5 내지 7년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의약품들은 이 단계에서 드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 임상시험에서 완전히 오케이, 100%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환자는 항상 이게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상 1상이라 해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2상, 3상으로 가면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규모를 점점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대규모로, 그러니까 소규모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독성이 있어야 되지만 대규모에 있어서 보다 통계학적으로 안전하려면은 또 이제 대규모의 시험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임상 시험이 보통 5 내지 6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에 5 내지 7년, 3 내지 6년 걸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총 식약청에다가 집합해서 냅니다. 그럼 식약청에서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것은 다시 보완을 요청하고, 그래서 식약청 심사에서 결격되는 것도 있고, 임상시험 단계에서 또 이제 독성이 나타나가지고 환자가 부작용이 나타났든지, 건강한 사람한테 했더니 또
그 상태에서도 부작용이 났다든지, 건강한 사람은 괜찮았는데 환자에 갔더니 안 나타나다든지, 이렇게 임상 단계에서 드랍되는 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식약청 심사에서 심사 과정에서 또 2, 3년 걸리는데 이때 탈락되는 약도 많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심사까지 거쳐서 출시가 이제 식약청에서 심사를 다 통과를 하면은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시를 한 다음에도 우리가 시판 후 조사라 그래갖고 포스트 모니터링 서베이, 그래서 이만큼 이러한 임상시험과 전임상시험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롱텀에 걸쳐서 어떠한 부작용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시판을 해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은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시판 후 조사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완전 안전하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복제약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시판 후 조사 기간에도 언제든지 부작용이 발생되면은 리크루트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그 계속 이후에 팔리는 약들도 갑자기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되면 다 시장에서 철수하고, 이렇게 하나의 신약이 탄생해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보통 15년 계산을 해보시면 15년 정도 걸립니다. 출시까지. 그 다음에 비용은 400억 정도,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이제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신약을 누가 만들라 그러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불치병과 난치병이 점점 이 현대인의 병이 생기고 하는 가운데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전 세계의 복제 위협을 받으니까 신약 개발은 촉진해야 하는 그런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네릭의 경우, 복제약의 경우는 어떠냐. 신약의 경우는 허가에 이렇게 많은 임상시험과 많은 시험을 소요를 하지만, 복제약인 경우에는 신약하고 동등하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이건 2 내지 3년 걸리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식약청에서 심사도 자료가 적으니까 4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곧바로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복제약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신약이 없으면 이 복제약은 신약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똑같은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동등성만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약 없는 복제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행간에 떠도는 소문 가운데 신약의 특허권이 강화되면 복제약이 쓸 자리가 없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이 나오지 않으면 복제약은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쓰는 조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가 제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현재 제가 이제 현행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렇게 새로운 말을 썼습니다. 왜 현재도 허가특허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제가 보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 인터넷상이나 일반 그 알려진 가운데는 현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허권과 임상이 어떻게 허가가 연결되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는 전부 다 특허를 갖게 되죠. 그런데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년까지 어떠한 권리냐면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입니다. 남이 아무도 생산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판매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특허권인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 기간이 원래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인데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활성, 안정성 등 이것이 이제 임상실험에 해당하겠습니다. 임상실험으로 인해서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그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을 연장해준다. 이 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요된 기간을 특허권에다 삽입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특허 출원은 이 전임상 단계, 아까 말씀드린 전임상 단계 중에서 한 3 내지 5년 되면 신물질이 개발이 됩니다. 그것은 케미컬 스크리닝을 실험실에서 해서 활성 있는 거를 쭉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물질들을 특허 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심사를 거쳐서 등록받는 데까지 보통 신약 개발 스타트한 때서부터 해서 한 5년 정도, 8년 정도 길면 그렇게 해서 특허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한 시작서부터 8년 정도의 특허 등록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아까 임상시험, 식약청 심사 이런 거를 거쳐야만 출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거치는 동안에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산을 하지만 이걸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특허 등록을 받았어도
이만큼의 기간 동안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실시를 못하니까 너무 그러면 아무도 신약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미 특허권이 남은 기간이 이 허가까지 받고 나면 한 5년 정도 남게 되는데 5년 정도 남은 거 가지고 어찌 그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신약이 나오는데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특허 기간으로서 그 기간 임상에 소요된 기간 중 다는 못 해주더라도 한 5년까지는 특허권 연장 기간으로 해서 특허권에 삽입시켜준다.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행 허가특허 연계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라는 터미놀로지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미 1987년 물질특허가 도입되면서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고, 이러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그러니까 특허권 기간을 통해서 임상에 소요된 기간을 보상해주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물질 특허가 도입된 나라는 전부 다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한미 FTA에 의한 허가특허 연계를 새로이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백본으로 해서 그 이후에 추가되는 내용을 우리가 논해야 이 한미 FTA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행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였는데, 두 번째는 특허권 효력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제네릭의 출시를 권장하기 위한 그러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우리 법에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법 94조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아무도 특허 기간 동안은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해서 특허권과 무관하게 특허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이것도 역시 87년 7월 1일부터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석에 있어서 87년 당시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해서 연구 또는 시험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준비 절차, 그거를 이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은 범위에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시면 신약의 경우에 특허권을 획득을 해서 특허 기간이 존속 기간 연장이 돼서 여기까지 됐는데 제네릭의 경우에 출시를 하려면 제네릭도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등성 실험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이라고 하는데, 그 신약하고 동등하다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동등하다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약품을 생산을 해야 되죠. 그럼 생산하는 것 자체도 특허권 침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법상으로는 94조에 위배되지만 96조에서 이러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동등성 시험을 하고 그걸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 이거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미리 특허 기간 동안에도 이런 동등성 시험과 식약청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특허권 그 효력 범위 제한으로인 것이고, 허가제도와 특허제도가 연계되어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특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제약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우리가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백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간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우리가 현행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정리해 보면은 존재하고 있었고, 신약개발자, 즉 신약개발자 특허권자를 말하는 거죠.를 위해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그래서 임상시험기간을 특허권으로 보상해주고, 자료독점권이라고 해서 이건 허가 단계에서 아까 시판 후 조사기간이죠. 이 동안에 제네릭 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이 제도를 운영을 했으며, 제네릭 개발사에 대해서는 아까 임상시험 전문 면제해주고 동등성 시험만 내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허가의 편의성을 도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특허권에 있어서도 특허 기간 동안에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생산과 허가 신청과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현행 87년 물질특허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그 허가특허 연계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신약 개발자의 특허 보호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장려하고 제네릭의 출시를 촉진하고, 제네릭은 허가에서 이점을 주는 거고 신약은 허가는 완전하게 받아야 하니까 특허권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87년부터 들어와서 지금 현재 2012년 1월 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일양약품의 슈펙트 캡슐이 18번째 신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만큼 신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백 개의 제약회사가 있는데 87년 이후 지금까지 18개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하나의 신약이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그 기간도 보통 15년 내지 17년, 18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매우 영세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실적은 굉장히 훌륭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87년 당시에 물질 특허가 도입될 때는 국내 제약사들이 물질 특허의 위력조차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반대조차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특허청에서 오히려 반대해라 막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런 그 악조건을 딛고, 그래서 물질 특허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제약회사 다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다 망하지 않고 제네릭도 훌륭하게,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 제네릭 준비한 회사도 벌써 10개가 넘어요. 제네릭도 훌륭하게, 신약 개발도 훌륭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도 보면은 그럼 상위 탑만 살아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회사들 보면 SK케미칼, 대웅제약, 동아약품, 중해제약, LG생명, 구주제약, CJ, 종근당, 유한양행, 동아제약, 부광약품, 대원제약, 일양약품, 보령제약, 신풍제약, 전부 굉장히 다양하지요. 우리가 뭐 빅5, 뭐 탑10 이렇게 알고 있던 회사들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각자 하나의 신약을 가지는데 전념을 해왔고, 이것이 바로 기업의 생존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우리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거는 이 법조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항에 있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괴담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공법으로 법을 얘기할 때는 법조항 그 자체를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하니까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제 협정문에 보시면 18.9조, 우리가 18장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18.9조 5항 가호 나호 딱 2개입니다. 읽어보시면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에, 원래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제출하는 인은 그 신약개발자죠. 그 인 이외의 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제네릭 개발자입니다. 제네릭 개발자가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 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그러니까 이전에 허가된이라는 것은 신약 허가를 말하는 거죠.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네릭 허가는 신약의 데이터를 다 인정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네릭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제품 또는 제품에 사용된 사용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 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그러니까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시판 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그러한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한다. 그러니까는 특허권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약의 자료에 의존해서 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신약 이외의 모든 것은 개량 신약이든 완전 제네릭 복제약이든 다 신약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허권자, 그런데 그것이 특허권이 또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통보를 한다, 특허권자한테. 그런 통보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중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 당국에 통보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의 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 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여기에서 이제 직역을 하다 보면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 허가 절차에서의 조치,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특허권자가 제네릭의 시판 허가를 방지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맘만 먹으면 제네릭의 시판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거는 이 내용을 직역한 것이고,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허가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일정 기간 지연하는 것이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는 제네릭이 허가 신청을 할 때 아까 동등성 실험을 낸다 그랬죠. 신약과 동등하다는 거를 내면은 우리가 그 동등성 실험 자료를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허가 신청을 하면 이 허가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보통 4내지 6개월이 걸리죠. 4내지 6개월이 되면 허가가 나옵니다. 물론 동등성 실험하는데 2 내지 3년이 걸리고요. 이것이 현행 제도인데 지금 이제 통보제도와 아까 크게 나눠서 통보제도와 허가 지연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보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남아있나 신약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신약을 등록받은 자는 신약을 허가받은 자는 자기가 그 신약에 관련된 특허를 전부 다 식약청의 특허 목록에다 등재를 시켜야 합니다. 그 등재를 시키는 특허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등재된 특허들이 만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제네릭이 허가 신청을 한다. 동등성 실험 자료를 제출을 한다. 그런 경우에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변화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통보 제도가 없이 곧바로 나왔는데 통보를 할 때 통보를 받고 특허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30일로 지금 정한 것 같습니다. 30일 내에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곧바로 허가가 나옵니다. 4 내지 6개월에 걸쳐서. 근데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현재 4 내지 6개월이었던 것을 한 12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12개월이라고 명확히 정한 건 아닙니다만 12개월이 유력합니다. 12개월까지 기다렸다가 허가를 준다. 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가처분 같은 경우는 빨리 하면 6개월이면 나오고 특허청에서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빨리 하면 6개월은 나오기 때문에 12개월 정도면 1심 정도의 판결은 나와서 제네릭사들이 내가 정말 침해인지 피해갈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한 판단이 섰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허가를 주는 겁니다. 그럼 허가를 준다 그래서 침해에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침해 사건은 1심이 나왔을 뿐이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허가를 받았다고 다 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허가 남아있으면 침해인지 아닌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현재도 침해라고 판단하면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마치 행간에는 현재는 허가만 받으면 다 무조건 특허가 있든 말든 나오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렇게 불편한 소송 제기 통보를 하고 소송 제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허가를 받고 특허에 대한 그러한 그 검토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판단에 의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자신이 있어서 출시를 하거나 말거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그 제도에서 또 하나 들어간 거는 뭐냐면은 통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를 안 하는 방법을 이번 약사법에서 그 시행규칙에서 정했습니다. 안 하는 경우는 특허 목록이 있는데 특허 목록에다가 등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등재된 특허의 존속기간이 특허기간이 다 이미 만료됐다. 그럴 경우는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시판하겠다. 그럴 때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와 동의해서 코마케팅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 당연히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특허가 무효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특허를 피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미리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을 받아놓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다 제출을 하면은 식약청에 제출을 허가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 통보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보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통보를 한다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침해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침해소를 대부분 제기를 하겠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완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의 판단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의 판단을 참고한 그런 이러한 그 굉장히 플렉서블한 일종의 절차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무임승차 우리가 A사가 좀 유력한 회사들이 허가 신청을 다 받았다. 그럼 다 똑같이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회사들이 앞에서 나서서 이제 침해소송을 한다. 그러면 다 따라서 이제 물건을 막 팔죠. 그러면 어떤 회사는
소송은 굉장히 우수하게 잘해서 특허를 잘 이제 후속 특허를 무효를 시켰는데 제품이 성공을 못해가지고 시장에 진입조차 못했는데 소송도 안 하고 따라가던 회사가 시장에 진입은 잘해가지고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이게 특허권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일부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도 이제 통보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보하는 것이 과연 불합리한 것이냐? 의약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제품들은 내가 치매를 무릅쓰고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다가 치매 판명이 났다, 그냥 철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약품인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네릭이 허가를 받아서 출시를 해서 그 약을 막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니까 다 리크루트한다. 그럼 그 환자한테 주는 그러한 피해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여유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도 길게도 아니고 4, 내지 6개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제도의 작은 변화인데, 그리고 특허 제도에 비추어 보면은 의약품과 특허과의 연계 제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소문을 타고 굉장히 그 특허권자의 권한은 강해지고 제네릭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사실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이 제도를 철저히 숙지를 하시고 그건 아니다라는 그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보면 이미 시행 중인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자료독점권으로 신약 개발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제네릭 개발사는 약식 허가 신청과 특허권 효력 범위 제한으로 보호를 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통보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통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식약청에서 전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기이 갖고 있는 그 특허에 관련된 신약에 관련된 특허들은 빨리 그 식약청 전자 민원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특허 목록에 등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네릭사는 이 통보제도까지만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시행되는데, 허가 신청할 때 그 특허 목록을 보고 그 특허 목록이 남아있는 특허들에 대해서, 목록에 남아있는 특허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허가 신청을 하는데 아까 그 허가 신청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또 이제 통보에서 또 예외되는 조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등재 특허가 없거나 소멸했거나 만료에 들어간다, 이런 그런 소명들을 하면 또 이제 통보가 면제가 되고, 이러한 제도는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3년 후에 시행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제도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통보한 다음에 통보받은 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제네릭 허가를 지연하는데 얼마만큼 지연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 지금 약사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통보를 하는 자는, 맨 처음 들어가는 자는 항상 소송의 맨 앞줄에서 그 공격을 담았는데, 그럼 누가 제네릭을 과연 먼저 신청하느냐?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무도 안 하면 제네릭도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런 부실 특허가 있어도 이게 그 제네릭이 못 들어가니까 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무효 심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뭐 제네릭의 시장 독점권을 준다든가, 이건 지금 미국에서 현재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고 가장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리 벌즈 리워드라 그러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특허권자한테만 침해 소송을 라이선스 투 슈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주고, 제네릭에는 하나도 주지 않는 거, 권리를 주지 않는 거가 되기 때문에 양자 모두 한 개씩 준다, 한 개씩 당근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제네릭에 대한 그 먼저 심결을 받은 자, 미국에서는 이제 먼저 허가 신청을 한 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허가 심결을 받은 자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게 가는 것이 지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변화된 후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최근에 특허 소송에서 우리나라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것이 한미 FTA에 따른 그 제도 변화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요거를 그 변화를 실질적인 이그젬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약이 탁소텔이라는 약이었습니다. 탁소텔 일반명이었는데 탁소텔 주사액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본액 바이알과 용매 바이알로 나누어 갖고, 그러니까 사용할 때 본액과 용매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2006년 4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탁소텔에 대한 특허는
대표적인 특허를 제가 1, 2, 3, 4라고 썼는데 1번 특허는 물질 특허입니다. 원천 물질 특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실에서 처음에 기초 실험 단계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온 거를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특허가 물질 특허인데 87년 7월 16일 날 출원해서 2010년 6월 9일 날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허가 있는데 이건 주성물 특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본액 바이얼과 용매 바이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서 얘가 주사액으로 쓰이기 위한 주성물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2012년 7월 3일, 그러니까 물질 특허 만료 후에 2년이 더 남아있죠. 그 다음에 도세타셀 삼수화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탁소텔 주에 사용된 것은 탁소텔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물이 3개가 붙어있는 삼수화물이었습니다. 그 삼수화물에 대해서도 2014년 3월 18일까지 그 다음에 삼수화물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2015년 7월 7일까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사가 예를 들어서 탁소텔, 도세탁셀, 탁소텔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의 삼수화물을 갖고 있는 그 주사액을 만들었을 때 어떤 특허를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물질 특허, 그 다음에 주성물 특허, 용매에 녹아 있는, 그 다음에 그 삼수화물 그 자체에 또한 물질 특허, 그 다음에 삼수화물의 제조 방법 특허, 그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특허권자가 계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400억이나 들여서 그 많은 특허를 임상실험과 이런 데 그 많은 돈을 소요를 했는데 특허 하나 2010년 6월 9일날 딱 끝난 다음에 모든 제네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허 기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개량 발명들을 출원해 놓는 거, 이거를 특허권자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똑같은 이러한 전략을 제네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웬 뭐 물질 특허 이외에는 특허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해놨냐, 에버그리닝 전략이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하고 에버그리닝 전략은 보는 자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후속 특허들을 연속적으로 출원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에버그리닝 특허라고 그거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특허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네릭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보면은 무효시키고 싶은 무효될 만한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건 에버그리닝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챌린지, 특허 챌린지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은 주성물 특허는 이제 피해갈 거를 생각을 하고 회피 전략을 씁니다. 이제 물질 특허는 어찌하든 피할 수 없으니까 물질 특허 만료에 출시를 한다. 그런데 더 기다려야 되나 할 때 후속 특허를 봅니다. 주성물 특허는 회피 전략을 해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도세탁셀 삼수화물, 원래 물질 특허는 탁소텔 그 자체인데 그거의 삼수화물은 어떨까? 명세서를 보니까 굉장히 허접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무효 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방법 특허, 제조방법도 피해갈 수 있다.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하고 이 후속 특허들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서 그러면은 이 물질 특허, 최초의 물질 특허만 끝나면은 우리는 출시를 하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들 했습니다. 그렇게들 한 거지 이것이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국내사들이 무조건 특허 침해를 감행하고 제네릭을 자유롭게 출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등성 시험, 생동 시험을 먼저 하고 제네릭사들의 전략을 보면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일이 2009년 8월인데 이거는 뭐를 생각해서 한 거냐면 물질특허 만료일이 2010년 6월 9일이니까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약가등재라는 절차가 또 우리는 있습니다. 약가등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끝나고 하면은 이 특허 만료가 되면서 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하에 시간 계산을 해서 사실 이때부터 생동 실험을 하면서 이제 2010년 6월 9일 날 특허 만료되면 2010년 6월 10일 날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무효 심판을 청구한 자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자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나 모두 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소송을 제기 무효를 시키고 권리범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침해 소송에 타겟이 돼서 걸리고 소송을 앞서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들도 역시 그 혜택을 입어서 아무 소송도 하지 않으면서 마케팅에만 주력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마케팅 소송도 하지만 내가 마케팅에도 자신이 있다. 그런 회사들만 이 소송을 하고 그렇게 이런 딴 무임승차도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는 회사들만이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원고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했고, 항상 파란색은 피고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나름 제가 창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허권자는 침해 소송을 언제 하느냐? 약가등 허가를 받은 다음에 약가등재가 되면은 이 특허권자도 다 알 수 있어요. 인터넷에도 뜨고 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침해 소송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출시한 다음에 이때 침해 소송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동안에 무효심결을 먼저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삼수화물에 대해서는 특허 만료 전에 무효심결이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효심결도 나오고 특허도 원래 물질 특허도 만료되니까 자신 있게 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효심결이 또 2심을 가고 권리범위 심판도 이제 늦게 나와서 나중에 나오고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삼수화물 특허의 무효심결이 특허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과 동시에 침해 소송도 취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현재의 제도는 소송을 감행하는 자는 마케팅에도 자신 있는 자만이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뺏기니까 시장 소송에만 자신 있어 갖고는 마케팅에 주력 못하면 시장을 뺏기니까 감히 소송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특허권자는 허가 받고 약가등재가 돼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허가를 미리 다들 이제 받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통보제도와 그 소송 지연제도, 허가 지연제도가 도입되면은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먼저 이제 그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아까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4 내지 6개월 만에 그 허가를 받으려면 통보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미리 이제 생동시험하고 그럴 때 그 전에 무효될 거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거를 심판 청구를 해서 심결을 받습니다. 심결을 받아서 제네릭 허가를 신청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통보 예외 대상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그냥 허가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4 내지 6개월 만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가등재를 하고 그때 비로소 약가등재를 보고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침해 소송을 하는 것은 침해 소송에 의해서 허가를 지연하는 것은 통보제도가 적용됐을 때만 허가가 지연되는 거지 통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서는 허가가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침해 소송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침해 소송을 하되 허가를 지연시키지 못한다는 것뿐이죠. 후회하니까. 지금 요거를 미리 이제 무효심판 청구하고 권리심범위 등 해가지고 심결을 받아서 특허권으로부터 프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그대로 지금과 같이 갈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미리 하지 않았다. 미리 하지 않고 제네릭 신청을 하면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특허권자가 거기에 맞게 침해 소송을 하겠죠. 그래서 침해 소송을 하게 되면은 허가가 침해 소송이 먼저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허가가 나오죠. 근데 침해 소송이 지연될 경우 일단 최대한 12개월까지는 기다려준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기간을 그러면 특허가 내가 원하는 물질 특허 예를 들면 그것이 만료가 허가 요 사이에 사실은 특허가 만료돼서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적인 갭들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하느냐? 이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를 조금 앞당기면 됩니다. 미리부터 내가 통보를 하고 이제 이런 권리범위 심판 이런 걸 안 한다 하더라도 제네릭 허가 신청을 좀 미리 하면은 이 허가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특허 만료일에 맞추어서 사실은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드시 도입될 것입니다만 그 먼저 요 중에라도 무효심결이라든지 권리범위 심결이라든지 아니면 요때 청구를 했다가 요때 나온다든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출시일 제가 출시일이라고 번호를 한 거는 얘만 출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허가를 늦게 해줘서 퍼스트로 이러한 챌린지를 한 자에게 그 독점권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출시일 나머지 출시 2, 3, 4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허가특허 연계가 도입이 되면은 먼저 심결을 받아서 제출했거나 중간에 심결을 받았거나 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시장 독점권을 부여해서 제네릭 허가를 챌린지를 촉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독점권이 주어지니까 구태여 마케팅에 능력이 있어서 자신 있는 그런 대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된 그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각자 하나씩 퍼스트 제네를 가진다. 그것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이 베네핏을 이 제도로부터 베네핏을 작은 회사들한테도 얻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되는가, 좀 사건이 다소 어렵긴 합니다만 그 이제 가서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제도가 특허허가 연계제도라는 것이 미국에서 해치왁스만법에 근거를 한 건데, 이 법이 원래의 제목이 드럭 프라이스 컴피티션, 그 다음에 패턴 텀 리스토레이션 액트, 그래갖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우리 현행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지금 추가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그 내용을 합쳐서 제네릭의 출시를 특허권자한테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해주고 제네릭한테는 펄스트 독점권을 줌으로써 제네릭의 출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취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이 제도는 그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릭은 무조건 브랜드, 우리가 특허약은 브랜드 드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품 하지 않습니까? 명품은 그 이름만으로도 품질이 보장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높은 가격을 받아도 소비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네릭은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으면 소비자들을 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네릭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습니다. 그런데 펄스트 제네릭인 경우에는 특허약보다 조금만 다운시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반면 세컨, 서드서부터는 점점 더 가격을 낮춰야만 그 고객을 흡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제도에서 드럭 프라이스 컴피티션이 된다. 그런 제도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약가 제도는 이 제도와 무관하게 그 약가 일괄 인하 제도 심평원에서 막 주관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해서 이 제도의 근본 취지인 드럭 프라이스 컴피티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펄스 제네릭에 대한 그 독점권을 주어서 빨리 진도를 제네릭 진입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특허권자는 미리 자기 특허권 침해 여부를 통보받아서 적절한 시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도가 바로 이 특허가 연계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약 개발사, 다국적사, 세계적인 다국적사가 제일 많지만 또 미국에 제일 많은 것은 뭐냐면은 제네릭사 중에서 미국은 원가가 굉장히 인건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제네릭은 만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성공한 제네릭 회사들은 다 다른 나라 제네릭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테바사, 인도의 램박시, 닥터레디, 캐나다의 아포텍스, 이런 많은 회사들이 제네릭의 탑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다 이제 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는지 요 리피토의 사례를 보면서 연구를 해보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1년 11월 30일에 발표된 그 기사입니다. 보시면 Patent expires on blockbuster repeater dru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피토라는 것은 고지혈증 치료제, 지질용해제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이것이 전 세계의 블록버스터입니다. 친화 같은 약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제네릭스 온 더 웨이, 그러니까 얘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있고 제가 밑줄 친 데 보시면은 원 제네릭 드럭 is ready to hit the market. 아까 펄스 제네릭이죠. 원 제네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thers, 다른 것들은 6 months, 얘네는 6개월간 독점권이 있기, 시장 독점권 6개월 동안은 다른 제네릭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펄스 챌린지를 한 그 특허 도전을 한 이 제네릭만, 여기서 패턴 익스파이어 한다는 것은 이제 원천 특허가 익스파이어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후속 특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를 챌린지를 한 자, 얘가 이제 펄스 제네릭이 돼서 6개월간 제네릭의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애들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피토를 보시면 1986년에 최초 특허 출원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에서 허가를 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은 얘가 특허 등록은 87년에 받았는데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 동안은 특허가 있으되 실시하지 못한 그러한 불시시 기간이 됐었겠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매출액 1위가 됐는데 두 번째 펄스 제네릭이 인도의 램박시하고 미국의 그 웨스턴 파마스티컬이라고 나왔는데 펄스 제네릭이 이거고 두 번째가 인도 램박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해에 보통 이제 패턴 클리프라 그래가지고 제네릭이 마구 쏟아져서
특허권자의 매출의 한 70%까지 감소를 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 리프트라는 전 세계의 블록버스터 약품이 출현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나, 이렇게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대응 전략이 그냥 나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이게 지금 화학적인 거래 갖고 이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시지만 그냥 그림을 본다 생각하시고 그림의 차이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최초로 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품이 메바스타틴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76년 출원하는 건데 엔도라는 일본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그래 페니실린이라는 곰팡이에서 이 물질을 추출해 보니까 이게 고지혈증 치료에 매우 훌륭했어요. 그런데 얘는 보시면 산교사, 일본의 회사인데요. 얘를 출시를 할 특허는 받았는데 출시를 하려고 보니까 임상 실험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발암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얼른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까지 가지 않은 거죠. 임상 실험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머크사. 머크는 좀 유명한 회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79년에 출원을 합니다. 얘는 상품화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요 부분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달렸는데 여기는 메틸기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만 다릅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실험 단계에서 얘하고 코옥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르쳐 줬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만 변형을 해서 아스페르질루스라고 다른 곰팡이에서 아주 유사한 물질을 꺼내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화도 했는데 불행히도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산교사에서도 똑같은 물질을 이름은 다른 모나스쿠스라는 다른 그 곰팡이류에서 발견을 했지만 똑같은 물질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원은 누가 먼저 했냐면은 이 산교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은 이 머크사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선발명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이고 다른 나라는 다 선출원주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산교사가 다 특허를 가졌는데 미국에서만 머크사가 특허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머크사는 미국에서 상품화를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상품화를 할 수 없었어요. 이 산교사의 이 똑같은 물질 때문에. 그런데 산교사는 미국에서 상품화를 못하니까 이거는 미국이 시장이 제일 큰데 그런 생각이었는지 어땠는지 전 세계에서 상품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교사는 여기서도 상품화를 못하고 여기서도 상품화를 못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80년에 다른 박테리아에서 이번 곰팡이가 아니라 나온 건데 여기도 구조가 요만큼만 다릅니다. 요만큼만 다른데 얘를 드디어 프라바스타틴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상품화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 머크사는 다시 또 다른 물질을 개발해서 여기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요 부분에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의 구조만 여기다가 메틸기를 입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로 삼는 아토르바스타틴 얘는 87년에 출원했죠. 최초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나온 것이 76년 출원인데 그에 비해서 10년 후에 출원했으니까 사실은 얘는 새로운 물질을 그 분야에 있어서 가지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태까지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곰팡이라든지 박테리아에서 추출을 했는데 얘는 합성을 했습니다. 합성을 해가지고 이쪽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지혈증 치료제로 상품화를 시켜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워너 램버트라는 회사일 건데 워너 램버트를 인수함으로써 화이자의 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화이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허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부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그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어야 하고 미국 시장을 만일에 못 먹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출시를 해서 그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산교사가 다른 또 고지혈증 치료제 왔을 때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최초의 이 개발자인 엔도라는 사람이 산교사에 있지 않고 화이자에 있었으면은 이때서부터 화이자의 이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찌하여 그러면은 이 최초의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물질들이 계속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었느냐 살펴보니까 그 비결이 바로 그 비결이 아니라 그 비극이 여기 있었습니다. 최초의 그 메바스타틴을 출원한 산교사 엔도의 산교사는 보면 청구범위가 이렇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구조를 딱 명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치환될 수 있는 부분 여기로 딱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조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로바스타틴은 이 부분은 구조가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치환을 함으로써 이거는 전혀 새로운 구조죠. 얘가 특허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특허 전략에 있어서
자기가 발명한 거에만 국한을 해서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후속 특허를 막을 수가 없죠. 계속 그렇게 조그맣게 출원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화이자는 이 모액을 바꾸면서 이렇게 광범위한, 여기 보면은 R로 표시된 부분, R1, 여기가 R2가 여기 X라고 표현됐고 이 X 안에 R2가 있는 것 같습니다. R3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R2입니다. R2 굉장히 이렇게 베어리어블한 리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화합물이 오든 이제 쭉 나열을 물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특허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액을 새로이 출하함으로써 얘가 이제 훌륭한 그 리피토는 훌륭한 그 넓은 특허를 갖게 되고 또 이제 마케팅에도 이제 성공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원천 물질 특허 이외에도 그 워너랜버트 화이자의 거기는 그 원천 물질 특허와 이성질체 특허, 중간체 특허, 결정형 특허 이런 특허들을 시리즈로 쭉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제네릭의 대표 주자인 테바사는 이 특허권자 화이자가 이러한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결정형을 계속 출하를 해서 또 특허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소송은 매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개를 했는데 결국 그런 소송을 끝내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11년 아까 만료가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동시에 고용량 스타틴 신규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이건 뭐냐면 심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을 고용량 투여할 경우 당뇨병 발행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영국에서 발표했다. 이 얘기에 행간에 숨어진 뜻을 이제 캐치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특허에 오래 있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 이제 스타틴이 아토바스타틴 특허가 만료하니까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제시를 함으로써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약으로 시프트하게 하려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하는 게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특허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을 개척했으면 그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약을 출하해야 하는 거 이것이 특허권자의 매우 훌륭한 신약 개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2008년에 나온 기사인데 렌박시가 전 세계적으로 리피터 패턴트에 대해서 세트를 했다. 그 뭐냐면은 리피토에 대한 특허가 2011년 만료되는데 이미 이제 렌박시는 특허 도전을 함으로써 결과에 소송 중간에 세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피토가 들어간 약에 대해서 카듀엣, 리피토 이런 약들에 대해서 이 특허 원천 특허 만료된 다음에는 얘한테 뭐 라이센싱을 하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뭐랄까 그런 유리한 조건들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렌박시가 이제 제네릭으로서 돈을 벌 것 같은데 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렌박시가 독자적으로 런치하는 게 아닙니다. 렌박시 런치즈 퍼스트 제네릭 리피토 backed by profit-sharing pacts with 테바. 뭐냐면은 테바가 원료를 대는 거죠. 그러면은 왜 테바가 원료를 될 수 있냐? 테바는 그 뒤에 나오는 결정형 특허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바의 결정형 특허를 쓰면 결정형 특허를 쓰면은 화이자의 아까 시리즈로 있는 다른 결정형 특허들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특허가 만료됐다 해서 무조건 출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후속 특허들을 또 피해가야 되니까 그때 피해 전략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테바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특허들 내놨고 또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하고 고가로 납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바는 후속 시장에서 그러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또한 특허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바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07년 디셈버 12월 달에 미국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제네릭 챌린지라고.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그 처방약 중에서 비기스트 서플라이어가 누굴까? 근데 여기 보면은 파이자냐, 멀크냐, BMS냐, 노바티스냐 이게 다 빅파마라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신약 개발 업자들인데 이자들이 과연 최대의 매출액을 올렸느냐? NO. 그러면서 답은 테바다. 테바가 제네릭사지만 처방약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테바였습니다. 그 얘기는 제네릭도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이 특허가 연계 제도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펄스 챌린지를 해서 렌박시가 성공하고 또 그
제네릭 중에서 특허 전략을 써서 또 품질의 전략을 써서 테바가 또 돈을 벌고 이런 그 결국적으로 돈 버는 건 테바란 말이죠. 이런 우리가 종합적인 그러한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국내 기업 대응 전략이다 하면 제가 말씀을 일일이 드리지 않아도 신약 개발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R&D는 아까 리피도 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끊임없는 도전 정신. 하나의 약이 나왔다라서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그 모디파이를 계속 함으로써 결국은 큰 시장을 가질 수 있는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고 개발과 특허, 마케팅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아까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마케팅이 연계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고 아까 특허 제도의 숙지 이거는 그 머크사와 산교사의 그 선출원주의와 이런 사건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속 경쟁자를 막을 수 있는 청구 범위를 작성. 그러니까는 아까 맨 처음에 메바스타틴이 부작용이 나왔어도 특허 청구 범위를 좀 더 넓게 작성을 했었으면 뒤에 나오는 특허들을 다 제품들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청구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거는 또한 이건 일본인들의 그런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특허 소송 전략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것이고 제네릭의 전략은 세계화 전략을 써야 된다. 우리가 한미 FTA가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도 다 국내사들의 피해액만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렸을 때 거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공유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장은 피해를 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시장에 나가서 더 큰 프로핏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87년부터 물질특허 도입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연습을 해왔고 국내 제네릭사들은 이미 미국에 가서 지금 가급적이면 소송에 걸리지 않는 제네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세계의 전략으로 국내사만 머물지 않고 이제 국내는 어떻게 되냐면 한중 FTA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중 FTA가 되면 중국의 값싼 원료들이 다 들어오죠. 그럼 지금 FTA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들은 뭘 우려하느냐? 제가 세미나를 할 때마다 질문을 받습니다. 이 특허가 연계제도가 되면은 큰 회사들만 살아남고 작은 회사들 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작은 회사들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면 한중 FTA가 됐을 때 들어오는 중국 회사의 값싼 원료들 이 가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작은 회사들이 우려하는 경쟁의 상대는 사실은 한중 FTA에서 들어오는 중국의 그 원료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중국의 기술이 낙후돼 있어가지고 가격은 굉장히 싸지만 품질은 굉장히 열등합니다. 그래서 써보면은 금방 이제 제약회사들은 아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에서 살아남으려면 한중 FTA 되면 더 가격이 싸진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원료사들은 작은 원료사들은 품질 관리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아까 테바사처럼 고품질 작전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허 도전 전략, 그 퍼스트 제네릭 전략, 그다음에 테바처럼 특허 획득을 하고 품질 경쟁을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신약 개발에서 R&D 전략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